안녕하세요. 미국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5월 22일 오늘의 미국주식 뉴스를 시작합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미국 주식 투자의 정석을 지키고 있는 미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녹화를 시작하기 한 1시간 전에요. 미준 채널에 새로운 영상 하나가 올라왔을 겁니다. 이 영상은 김인중 대표님께서 녹화를 하셨고요. 혹시 이 방송 아직 안 보신 분들께서는 제 방송 보시고 나서 김인중 대표님이 또 어떤 영상을 올리셨는지 직접 한번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5월 20일 준비된 오늘의 빅주식 뉴스 바로 시작합니다. 어제 미국 증시의 시황부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맵을 보시면요. 조금 과장해서 어제는 가운데 있는 구글 하나 빼고 다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구글 혼자서 2.87% 상승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S&P 500을 이루는 대부분의 종목이 빨간색으로 정말 전멸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어제 이렇게 구글이 혼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조금 이따가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어제 증시 분위기가 왜 이렇게 안 좋았는지 이 부분부터 체크를 좀 해보시죠. 이번 기사의 제목은요, 국채 수익률 급등으로 미국 증시가 하락했다는 내용인데요. 자,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수요일 미국 국채 수익률이 급등했습니다. 특히 20년물 그리고 30년물 장기 국채 수익률은요, 1년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는 투자자들이 미국의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을 매도했기 때문이고요. 부진한 국채 입찰 결과가 분위기를 더욱 악화시켰다라고 정리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20년물 그리고 30년물은 뭐냐면요. 국채라는 것은 투자자들이 미국 정부한테 돈을 꿔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20년물은 20년 동안 꿔주는 거고요. 30년물은 30년 동안 돈을 빌려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의 경제가 흔들리고 미국의 위상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오랫동안 내가 과연 미국을 믿고 미국 정부를 믿고 돈을 이렇게 빌려줘도 될까, 이렇게 우려가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금리는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불안감이 있는 자산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믿고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는 위험을 감수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이자를 더 줘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해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국채 입찰 결과가 좋지 않았다. 그 얘기는요, 인기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미국 국채에 투자하고 싶은 투자자들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다. 이러한 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죠.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규모 예산 법안인 One Big Beautiful Bill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경제학자들은 이 법안이 소득 불균형을 심화시킬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일대의 버짓 랩의 분석에 따르면요, 하위 20% 소득 계층은 소득이 4% 오히려 감소하고요, 상위 1%는 약 4% 정도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법안이 바람직하지 못하다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게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최근에 가장 뜨거운 감자는 미국의 재정 부채죠. 현재 미국의 국가 부채는요, 36조 2,200억 달러에 달하며 무디스는 이러한 10년 이상 지속된 부채 증가를 이유로 해서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신용 등급을 하향 조정했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전 도이치뱅크 골드만삭스 투자은행가였던 마르크 앙그레 뽕 게런의 의견을 들어보면요, 채권 시장이 분명한 경고를 보내고 있다. 이를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X에 남겼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조금 더 다양한 의견을 좀 들어봐야겠죠. RSM US LLP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조세 브루스 엘라스가 나오는데요. 10년물과 30년물 사이에 금리 스프레드가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국채에 대한 안전자산 인식이 악화되고 있음을 시사한다라고 분석합니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스프레드는 뭐냐면요, 차이를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미국 정부에 10년간 돈을 꿔줄 때 그리고 30년간 돈을 꿔줄 때 받는 이자가요, 벌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10년 정도는 내가 미국이 좀 견딜 것 같으니까 작은 이자를 가지고도 돈을 빌려주는데요, 30년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30년 이후에 미국이 어떻게 돼 있을지 모르니까 조금 더 이자를 많이 줘야만 내가 너한테 돈을 빌려주겠다, 이러한 식으로 투자자들의 생각이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준이 장기채 매입을 줄이고 있고요. 해외 자본 유입이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달러 자산의 신뢰도가 훼손되고 있다. 이러한 영향이 합쳐지면서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투자자들은요, 정부의 지출, 세금, 무역, 인플레이션, 경제 성장의 상호작용에 대해서 점점 더 우려하고 있고요. 이는 투자 리스크 배분의 기준점을 잃게 만들고 있다라고 지적이 나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보통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만들 때 안전자산 그리고 리스크 자산을 섞어서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보통 안전자산은요. 대표적인 게 미국의 국채였는데 지금은 그러한 역할을 더 이상 못하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우려가 팽배하고 있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더 높은 금리를 요구하고 있고요. 이는 현재 시장에서 비선순환적인 스프레드 확장의 핵심 원인이 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채권 시장이 이렇게 매도세가 나타나면서 주식 시장에도 영향이 미치고 있습니다. 찰스 시압의 수석 투자 전략가 리스 앤 손더스가 나오는데요. 이제 채권 시장이 주식 시장의 흐름을 주도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채권 시장이 급락했기 때문에 어제 미국 증시도 급락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채권 시장이 급락했다는 얘기는요, 채권의 가격이 급락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반대로 금리는 올라가잖아요. 여기 나와 있죠. 채권 수익률의 급등은 미국의 재정 불안정과 안전 자산으로서의 달러 약화에 대한 경고다. 자, 그래서 미국의 위상이 흔들리는 굉장히 좋지 않은 신호다라고 기사는 정리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사에 대한 저의 의견을 여러분들께 공유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아래 이미지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건 뭐냐면 하이 일드 채권 스프레드입니다. 자, 하이 일드 채권 스프레드는 뭐냐면요, 투자자들이 정크본드의 신용 위험에 대해서 요구하는 추가 수익률 변화를 보여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얘기는 뭐냐면요, 우리가 얘기하는 채권에는 등급이 높은 채권이 있고 등급이 낮은 채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국채는요, 국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니까 믿을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자율은 작죠. 근데 이제 하이 일드, 굉장히 일드가 높은 채권이 있는데요. 이건 보통 우리가 정크 본드라 그럽니다. 굉장히 소규모의 기업들이 발행하는 사채를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회사채에 우리가 돈을 빌려줄 때는요, 위험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금리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자, 그런데 경제 상황에 따라서 이 하이 일드에서 주는 금리는 굉장히 달라지는데요.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너무 탄탄하면요, 작은 기업들도 성공적으로 운영을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렇게 되면 채권의 금리는 떨어집니다. 그런데 만약에 경기가 흔들린다, 미국의 미래가 어둡다, 이러면 소형 기업들은 뭐 최악의 경우에는 뱅크럽시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금리가 굉장히 높이 올라가겠죠. 따라서 하이 일드 채권 스프레드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안전자산과 위험자산의 차이가 넓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 지금 차트에 따르면요, 트럼프 관세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스프레드가 급등했다가 다시 절반 수준 이상 회복되었음을 보여준다. 자, 여기죠. 지금 보시면요, 트럼프 관세 때문에 이 채권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벌어졌었습니다. 그 얘기는요, 작은 기업들한테 돈을 빌려주기 싫다는 거죠. 근데 이 채권 스프레드가 엄청나게 또 급락했잖아요. 이제는 321 베이시스 포인트까지 하락했습니다. 자, 그 얘기는 뭐냐면요, 현재 상황에서 미국의 리세션 리스크는 매우 적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리세션 리스크가 굉장히 크면요, 아무도 정크본드를 사려고 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은 정크본드가 엄청나게 많은 이자를 주지 않아도 투자 자금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지금 현재 미국의 리세션 리스크는 굉장히 작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물론 국채 금리의 급등은요, 미국 증시에는 부정적입니다. 뭐 지금 현재 미국 정부의 위상이 흔들린다 하더라도 아직까지 전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 중에 하나가 미국의 국채잖아요. 따라서 이렇게 안전한 자산인 미국의 채권 금리가요, 5%까지 상승하게 되면 평균 수익률이 10%인 위험 자산, 즉 주식의 투자 매력도가 너무나 떨어지게 되죠. 그 얘기는 뭐냐면요, 위험성을 감수하면서 S&P 500에 투자해도 잘해야 10%를 우리가 벌 수 있는데 지금은 채권에 투자해도 5%의 수익을 얻을
수가 있잖아요. 따라서 주식시장에서 금리가 높은 채권 시장으로 자금이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하지만 만약에 채권 금리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고요. 이제 피크를 찍었다. 이런 신호가 잡히게 되면 증시는 다시 안정세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채권 금리가 올라가기 때문에 더 이상 올라가지 않고 이제 피크를 찍으면 된다는 거죠. 자, 지금 현재 예산 조정안이 의회 내에서 교착 상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사태가 해결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덜어줄 수 있는 경제 지표라든지 관세 관련 호재가 추가로 발표되면요. 결국 국채 금리는 더 이상 상승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의 각종 지표들을 체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시장 폭을 보시면요. 어제 이제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S&P 500 종목이 떨어졌기 때문에 시장 폭은 65.67로 줄어들었고요. 장기적인 추세도 50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현재 200일 이평선 이상으로 거래가 되고 있는 주식은 48.4%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변동성 지수도 좀 올라갔겠죠. 현재 빅스가 20.6일까지 올라가면서 이제는 200일 이평선 위쪽에서 형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 추세가 지속되는지 살펴봐야겠죠. 자, Fear and Greed 인덱스는 아직까지 끄떡 없습니다. 66을 찍으면서 탐욕 단계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요. 초이스 스탁의 마켓 스코어도 마찬가지죠. 84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아직까지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요, 시장의 분위기, 센티먼트는 아직까지도 굉장히 핫하다. 이 부분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다음에는 미준 탑픽의 성적입니다. 미준 탑픽이 18종목에서 19종목으로 한 종목 늘었는데요. 가장 위에 있는 구글을 추가했습니다. 어제 S&P 500 종목 중에 유일하게 상승한 구글을 제가 추가한 이유는 조금 이따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글 이외에도 두 종목이 상승했는데요. B2가 2.79% 올라가면서 마감이 됐고요. 셀레스티카가 1.2% 추가적으로 상승 추세를 지켜냈습니다. 비트코인 역시도 지금 10만 1000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굉장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나머지는 모두 하락했는데요. 메타가 0.25% 소폭으로 떨어졌고요. 브로드컴이 마이너스 0.84, TSMC 마이너스 0.87, AMD 마이너스 1.28, 아마존이 마이너스 1.45, 넥스트래커 마이너스 1.92, 엔비디아가 마이너스 1.92, 탈렌 에너지 마이너스 2.41, 크레도 테크놀로지 마이너스 2.67, 테슬라 마이너스 2.68, 비스트라 마이너스 3.16, 트레이드 데스크 마이너스 3.36,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너스 3.41, 우버 마이너스 3.48, 마지막으로 팔란티어가 3.99% 떨어지면서 가장 좋지 않았습니다. 오래간만에 제가 운영하고 있는 미준 올인원 멤버십 홍보 좀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미준 멤버분들만을 위한 라이브 방송을 한다라고 말씀드렸더니요. 이메일을 보낸 분들이 두 분이나 계십니다. 이메일 내용은 미준 멤버십 가입하면 어떤 혜택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잠깐만 보여드리면요. 시리즈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정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미준 특별 컨텐츠는 제가 직접 작성한 글들을 올려놓는 곳이고요. 떴다 오미즈는 제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빨리 미국 증시 관련된 중요한 뉴스들을 여러분들께 굉장히 신속하게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에 대한 전망만 모아놓은 기사를 여기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오늘의 미국 주식 영상도 미준 올인원 멤버십에서만 만나보실 수 있는 코너인데요. CNBC 뉴스라든지 블룸버그 TV에 나오는 각종 전문가들의 의견, 그리고 이제 기업의 CEO들이 인터뷰를 할 때도요. 여기에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영상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자막 아니면 더빙을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한국어로 이런 영상을 시청하실 수가 있다는 것이 키포인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여기 나와 있는 오늘의 미국 주식 분석은요. 하나의 기업, 하나의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분석 기사를 한국어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 제가 1300개가 넘는 자세한 분석 내용을 이미 여러분들과 공유를 하고 있고요. 그 밖에도 관심 종목 추가, 이거는 이제 제가 새롭게 시작한 코너인데요. 미존 탑픽 외에도 관심을 가질 만한 종목을 여기에 분석해 놓고요. 저의 개인적인 의견을 여러분들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미준 포트폴리오 공유가 있는데요.
미존 포트폴리오 공유는 제가 주식을 사고 팔 때마다 실시간으로 미존 멤버분들께 공유해드리는 프로그램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를 따라서 주식을 사고 팔아라, 이런 메시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제가 미국 주식 관련된 컨텐츠를 여러분들께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 컨텐츠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한 저의 제스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볼 때 이런 주식은 어떻다, 이런 의견을 피력하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거든요. 하지만 이러한 의견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나는 특정 주식에 대해서 이러한 정보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개인적인 의견까지도 피력하기는 굉장히 쉽죠. 하지만 이러한 의견을 가지고요, 나는 직접 이렇게 투자하고 있다, 여기까지 모두 다 공개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수익을 내고 있는지도 공개를 하게 되면요, 결국은 정보에서 시작해서 이 정보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 의견대로 실행을 하고 있고요, 실행의 결과까지 남김없이 모두 공유하는 모습을 미전 올인원 멤버십에서 참고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미국 증시 하이라이트는 매주 월요일 날 그 주에 가장 중요한 이벤트를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는 코너고요. 어닝 시즌은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세 달에 한 번씩 각 기업들이 어닝을 발표할 때 싹 다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13F 파일이 발표될 때마다 스마트 머니는 지금 현재 어떤 동향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해서 여러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고요. 그 밖에도 AI 목소리로 각종 뉴스를 계속해서 청취하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있고요. 자, 다양한 컨텐츠로 여러분들의 투자 활동을 도와드리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미주노 올인원 멤버분들께 라이브 방송으로 인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가입하셔도 어제 있었던 라이브 방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제가 미존 멤버만을 위한 라이브 방송 링크라고 올려놨잖아요. 여기 들어가셔서 참여 링크를 클릭하시면요, 어제 있었던 방송으로 들어가셔서 지금이라도 물론 라이브는 아니고 재방송이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1시간 11분이나 진행이 됐습니다. 함께 시청해 보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멤버십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면요, 여기 가입 페이지 보시면 가입 후기가 700개가 넘게 올라와 있거든요. 여기 베스트 후기 쪽에 전체 후기 보기가 있습니다. 여기 클릭하시면요, 다양한 후기들을 여러분들께서 만나보실 수 있고, 도움이 된 순 아니면 최신 순으로 바꾸셔서요, 최근에 가입하고 계신 분들이 어떤 메시지를 남겼는지 멤버분들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여러분들의 가입 여부를 결정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제 방송에서 제가 비트코인의 폭등 징조가 보인다, 이런 기사를 여러분들께 공유해 드렸는데요. 실제로 어제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경신 이유를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비트코인의 사상 최고치 경신이 미국 증시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이 부분까지 저의 의견을 피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법안이 진전을 보이면서 트럼프 대통령 하에서 규제 명확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졌기 때문이다. 자, 여기 나와 있는 스테이블 코인은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디지털 화폐인데요, 달러랑 연동이 되어 있는 겁니다. 따라서 가격에 변동성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가상화폐는 가상화폐입니다. 따라서 스테이블 코인의 법안이 진전을 보인다는 얘기는요, 다가오는 미래에 디지털 화폐가 위상이 올라갈 것이다. 그렇게 되면 비트코인에도 긍정적인 뉴스로 해석이 가능하겠죠. 비트코인은 최고 10만 9,500달러를 기록하며 이전 고점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11만 달러를 돌파했죠. 최근 암호화폐 시장은 미국의 규제 환경에 호재에 힘입어서 강한 반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 상원에서 진전을 보이고 있고요.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철회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본회의 토론을 앞두고 있다. 자, 이렇게 초당적 지지를 기반으로 이르면 이번 주 내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갤럭시 디지털의 창업자, CEO인 마이클 노보그라츠는요, 게리 겐슬러의 SEC 시절과는 달리 트럼프 행정부는 우리 산업을 수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규제가 너무나 엄격했는데요, 이제는 오히려 비트코인에 친화적인 정부가 들어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러한 기조 변화가 국내에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라고 평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어제 제가 공유해드린 것처럼 옵션 시장에서는요, 이미 이번 주 초부터 비트코인 강세 베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6월 27일 만기인 11만 달러, 12만 달러, 30만 달러의 행사가 콜옵션의 미결제 약정이 가장 많았고요. 최근에 24시간 동안 11만 달러 이상의 행사가의 단기 콜옵션 수요가 급등해버렸다. 자, 따라서 비트코인 급등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옵션이 굉장히 많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또한 시카고 상품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비트코인 선물 계약의 미결제 약정은요, 올해 4월 최저치 대비해서 23% 정도 회복이 됐고요. 미국 내 비트코인의 ETF 12종에는 5월 들어서만 약 36억 달러의 자금이 유입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따라서 ETF도 계속해서 자금이 유입되고 있고 선물 계약도 늘어나고 있고 전반적으로 비트코인에 베팅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비트코인은 올해 들어서 약 17% 상승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요, 미국 주식을 비롯한 다른 위험 자산보다 더 나은 성과를 계속해서 내고 있는 거죠. 자, 이 같은 상승세의 배경에는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지금은 이제 스트래티지라고 부르는 기업이죠. 자, 이런 기업처럼 비트코인을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기업들의 수요 증가가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를 따라서 비트코인을 매입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스트래티지, 제3의 스트래티지, 제4의 스트래티지, 계속해서 기업들이 스트래티지를 따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참고로 스트래티지는 지금까지 약 500억 달러어치의 비트코인을 확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한 비트코인 채굴 기업을 비롯해서 신규 설립된 소형 상장사와 크립토 전문 기업들이요, 전환사채나 우선주 형태로 다양한 비트코인 투자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편 켄터 피츠제럴드의 계열사 하나는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테더, 소프트뱅크와 협력해서요, 스트래티지의 비즈니스 모델을 따라하는 21 캐피탈 INC 설립을 추진하고 있고요. 비벡 라마스와미가 공동 창업한 스트라이브 엔터프라이즈의 자회사는요, 나스닥 상장사 에셋 엔티티즈와 합병하면서 비트코인 재무 기업으로 전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의 스트래티지가 되겠다, 이러한 계획인 거죠. 2021년 밈 주식 열풍의 중심에 있었던 게임스톱, 여러분들 기억하실 텐데요. 지난 3월 달에 자사 이사회가 비트코인을 재무준비 자산으로 편입하는 방안을 승인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자, 그래서 기업마다 다 현금을 들고 있잖아요. 이런 현금성 자산의 일부를 비트코인으로 교환하는 이러한 승인을 이사회가 승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는요,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굵직굵직한 기업들이요, 너도 나도 비트코인을 매입하기 시작했고요. 비트코인을 매입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스트래티지처럼 완전히 비트코인 전문 기업으로 거듭나는 기업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배경 때문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수 있었다라고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미존의 한마디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5월 21일 유튜브 방송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시장에서는요, 비트코인 혹은 연관 주식은요, 모든 투자자 포트폴리오에서 필수 자산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요, 경제 호전 뉴스로 테크주가 랠리를 펼치게 되면요, 동반 상승할 수 있는 게 비트코인이죠. 보통 테크주가 달리면 비트코인도 같이 달리잖아요. 자, 그리고 반대로 경제 둔화 뉴스로 인해서 테크주가 하락하는 상황에서도요, 최근에는 방어 자산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어제도 그랬죠. 어제도 미국 경제에 대한 우려 때문에 채권 시장이 급락했잖아요. 그러면서 미국 증시는 동반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비트코인은 오히려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최근에는 이래도 올라가고 저래도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비트코인이 자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아울러서 비트코인의 랠리는요,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이 가능한데요. 자, 무슨 얘기인지 잠깐 보여드리죠. 자, 여기 아래 이미지에서 제가 비트코인의 가격 차트 그리고 S&P 500의 주가 차트를 비교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올해 초에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치를 찍었던 것은요, 2025년 1월 20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 정도가 지나고 S&P 500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죠. 6,144였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비트코인이 주식시장을 한 달 정도 선행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다시 비슷한 주가 차트를 보이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요, 이번에도 먼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 한 달 정도가 지나면 미국 증시도 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오래간만에 팔란티어 관련된 뉴스를 준비했습니다. 팔란티어가 이번에 미 육군과 7억 9,5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확장을 수주했다라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거든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시죠. 미국의 데이터 분석 소프트웨어 기업 팔란티어는요, 미 육군으로부터 7억 9,500만 달러, 원화로 환산을 하면 1조 1천억이 넘습니다. 자, 이렇게 대규모의 계약 수정을 수주했다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번 계약은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공급과 관련된 것으로 이는 AI 기반 군사 정보 분석 시스템 구축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종료 예정일을 보시면 2029년 5월 28일이고요. 자, 부가적으로 좀 설명을 드려보죠. 메이븐 스마트 시스템이 뭔지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요. 프로젝트 메이븐은 미 국방부의 AI 기반 감시 정찰 영상 분석 프로그램입니다. 드론이나 위성에서 수집한 영상을요, AI가 자동 분석해서 군사 의사 결정에 활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팔란티어는 이 프로그램의 핵심 소프트웨어 파트너로서 머신러닝 기반 데이터 처리 및 시각화 도구를 공급해왔다. 그리고 이번 계약은요, 기존 계약의 확장입니다. 수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기술 지원, 유시 보수, 라이선스 확장이 포함될 것으로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번 계약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잠깐 저의 의견을 덧붙여보죠. 자, 이번 계약은요, 팔란티어가 방위 산업 및 정부 부분에서 매출을 확대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특히 계약 기간이 2029년까지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 그리고 지속적인 현금 흐름 확보에 기여할 수 있는 대단한 좀 규모가 있는 계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한 미국의 국방부와의 지속적인 협력은요, 팔란티어의 기술력 그리고 신뢰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죠. 따라서 이런 대형 계약의 확장은요, 향후에 민간 및 상업 부분에서도 수주를 확대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특히 정부 예산을 줄이겠다던 미국 정부가 오히려 돈을 더 쓰고 있는 거잖아요. 팔란티어의 기술력이 완전히 입증되는 순간이죠. 따라서 앞으로도 추가적인 비즈니스를 확보하는 데 굉장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는 모멘텀 지표입니다. 26가지 지표 중에 5가지는 매도고요. 10가지는 중립, 11가지는 매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서 6개월 차트를 잠깐 보여드릴 텐데요. 주가 차트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최고치가 126달러 근처였는데 최고점을 초과하고 나서 다시 떨어졌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오히려 조금 하향 추세에 있지 않을까. 지금 여기 보시면요, 추세선이 깨질락 말락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오늘 추가적으로 하락하게 되면요, 추세선의 하방 돌파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번 상승 추세가 주춤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는 것이 지금 저의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다음에는 구글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최근에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구글을 미주원 탑픽에서 뺐습니다. 그 이유는 구글 검색 매출에 대한 우려 때문인데요. 알파벳 전체 매출 중에 구글 검색에서 들어오는 게 거의 60%입니다. 56%가 넘거든요. 따라서 만약에 나중에 우리가 검색을 지금만큼 하지 않게 되면요, 구글의 매출은 정말 많은 폭으로 줄어들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이러한 우려 때문에 미주원 탑픽에서 구글이 좀 쫓겨났었죠. 자, 그런데 이번에 제가 구글 I/O 행사를 좀 여기저기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그리고 나서 느낀 점은 아직까지 구글을 포기하기에는 조금 이른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정리해 드리죠. 미주원 탑픽에서 알파벳 주식이 제외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구글의 연례 행사인 구글 I/O 2025 행사가 개최됐습니다. 그리고 이번 행사에서는요, 사용자 경험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엄청난 AI 혁신의 모습이 많이 발견되었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구글 검색 매출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워낙 독점적인 역할을 하는 게 구글 검색이잖아요. 따라서 이번 행사는요, 이러한 투자자들의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시켰다. 완전히 없애준 건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해소시켰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주요 발표 내용을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제미나이입니다. 제미나이가 챗GPT랑 경쟁하고 있는데요, 전혀 밀리지 않는다는 인상을 받았거든요. 제미나이 2.5 프로 그리고 플래시를 공개했는데요,
한층 발전된 성능의 플래그십 모델인 제미나이 2.5 프로와 더 빠르고 효율적인 제미나이 2.5 플래시가 공개됐고요. 특히 제미나이 2.5 프로는요, 복잡한 추론을 위한 딥싱크, 이건 뭐냐면요, 보고서 같은 걸 써주는 겁니다. 자세하게 리서치해서 보고서를 정리해 주는 거고요. 사용자를 대신해서 작업을 수행하는 에이전트 모드와 같은 혁신적인 기능을 이번에 선보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유료 회원을 둘 다 가입해 놓고 있습니다. 여기 한번 보여드리죠. 제가 챗GPT를 쓰고 있고요. 이거 역시도 이제 플러스 회원에 가입이 돼 있고, 그리고 구글 같은 경우도 제미나이 프로 회원입니다.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서 어떤 게 더 잘하고 있는지 나름대로 평가를 해보고 있는데요. 최근에 나타난 모습은 거의 막상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제미나이가 이번에 2.5 프로를 발표하면서 조금은 앞서 나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AI가 일상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 부분은요, 챗GPT는 할 수가 없는 거죠. 구글은 엄청나게 많은 성공한 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미나이는요, 크롬이라든지 지메일, 구글 밋, 그리고 이제 맵도 있잖아요. 구글 맵도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 없죠. 자, 이렇게 다양한 구글 제품의 통합이 됩니다. 크롬에서는요, 우리가 보고 있는 웹페이지를 요약해주고 정보를 추출하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지메일은 이제 답장을 써줍니다. 그리고 구글 밋에서는요, 정말 놀랍지만 실시간 번역 기능이 강화됐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외국인하고 미팅을 할 때요, 그냥 동시 통역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다음으로 구글 검색의 AI 혁신이다. 이게 이번에 발표된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AI 모드라는 게 발표가 됐거든요. 이번 발표에서 가장 주목받은 기능 중에 하나는요, 구글 검색의 AI 모드입니다. 원래는 이제 AI 오버뷰라 그래서요, 그냥 정리해 주는 것만 있었는데 이게 완전히 개편이 됐거든요. 구글 검색에 제미나이 2.5가 탑재된 AI 모드가 도입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를 통해서 검색어가 아닌 복잡한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검색할 수 있고요. 후속 질문도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가 구글에 가서 검색어라 그러죠. 짧은 단어를 입력하면 거기에 대한 이 답이 쭉 뜨는 거잖아요. 이젠 그게 아니고요, 문장을 넣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긴 복잡한 질문을 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 후속 질문도 할 수가 있다. 굉장한 차이가 만들어졌습니다. 검색 결과와 AI가 생성한 정보를 자연스럽게 결합해서 보여주는 등 검색 경험이 새로운 단계로 진화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제가 핵심 기능을 좀 정리해 놨는데요. 검색 결과 상단에 AI 요약 카드를 자동 생성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뉴욕에서 일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갈 만한 여행 코스를 검색하면요, AI가 블로그, 리뷰, 장소 데이터를 모두 종합해서 하루 단위의 추천 일정을 아예 짜줍니다. 그래서 그대로 그냥 실행을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전에는요, 뉴욕 여행 이렇게 찍었었는데 그게 아니고요, 일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갈 만한 여행 코스, 이렇게 구체적으로 검색이 가능하다는 거죠.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멀티 스텝 질의가 처리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질문 하나에 여러 조건과 맥락을 추론해서요, 정리된 답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질문 하나하나가 세퍼레이트 된 게 아니라 합쳐진다는 거죠. 문맥을 이해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질문을 할 때 이 사람이 왜 이 질문을 하는지 그거를 고려해서 답변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 이게 결정적인데요. 구글은 또한 AI 모드에서 광고 테스트를 시작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검색 결과가 단순히 광고 아래 링크로 노출되는 게 아니고요, AI가 제공하는 요약 응답 안에 광고가 맥락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게 핵심입니다. 따라서 소비자 입장에서는요, 이게 광고인지 광고가 아닌지 인지하지 못하고 클릭하거나 흡수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광고주 입장에서는요, 오히려 예전 방식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정리를 해보면요, 이제는 구글에 들어가서 예전에는 검색창 안에 단어를 넣었다면요, 이제는 단어가 아니라 질문을 넣는 거죠. 아까 예시를 다시 한번 활용해 보면요, 뉴욕에서 일주일 동안 아이와 함께 갈 만한 여행 코스, 그러면요, 이 여행 코스를 완전히 자기가 정리해서 우리한테 답변을 줍니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처럼 해준다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여기에 광고가 포함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여행 코스를 추천하면서 여기에 보면요, 각종 레스토랑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이런 추천이 자연스럽게 녹아들는 거죠. 그렇게 되면요, 이제
구글 검색에서 들어오는 매출이 줄어들 걱정이 조금은 사라졌다라고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새로운 기능은요, 미국 사용자를 대상으로 5월 말부터 정식으로 적용되기 시작할 것이다. 따라서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그 외에도요, 이미지 및 영상 제작의 혁신을 보여줬는데요. 이번에 인레전 4, 그리고 플로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중요한 베오 3가 발표가 됐는데요. 베오 3는 뭐냐면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에 소라라는 프로그램을 챗GPT가 소개하면서 장안의 화제가 됐잖아요. 동영상을 만들어주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죠. 근데 소라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엄청난 혁신이죠. 거기에 여기는 사운드까지 들어가거든요. 따라서 소리까지 입력이 되면서 이제 영상을 우리가 쉽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구글이 확장현실 플랫폼을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의 스마트 환경 있잖아요. 그리고 애플이 비전 프로를 만들고 있죠. 이 두 가지를 모두 시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추가할 만한 부분이 있는데요. 3D 영상 통화, 구글 빔이라고 부르는데 HP와 협력해서 구글 빔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프로젝트 이름이 스타라인이었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유튜브 채널에서 한번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요. 마주 앉아서 이제 영상 통화를 하는데 정말 사람이 앞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일이 이제 현실로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종합적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미준의 한마디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솔직히요,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여있는 구글이라는 기업을 너무 과소평가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현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기술력은 인공지능이다. 이건 제가 항상 주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인공지능 혁명을 이끌고 있는 선두주자 중에 하나는 구글이라는 것이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됐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검색 매출에 대한 우려를 이번에 상당 부분 해소시켜줬다. 따라서 적어도 중장기적으로는 모르고요, 단기적으로는 구글 주가가 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어졌다. 예전보다 많은 걱정이 해소됐다라고 마무리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준비된 기사의 제목은요, 일론 머스크가 다시 하락시킨 우버 주가입니다. 한동안은 이 두 기업이 좀 연관성이 떨어지는 것 같더니 다시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테슬라의 호재로 인해서 우버 주가가 떨어졌는데요. 두 기업의 잠재력 그리고 향후 전망에 대해서 저희 개인적인 의견까지 덧붙여서 전달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기사는요, 제 목소리를 닮은 미존 AI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 마지막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을 담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우버 주가는 수요일 장 초반 3.17% 하락했습니다. 이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우버를 인수할 필요가 없다고 밝힌 발언 이후의 반응입니다. CNBC의 마크 파버와의 인터뷰에서 파버가 테슬라가 우버를 인수하면 사업에 즉각적인 도움이 되지 않겠냐고 묻자 머스크는 단호히 그럴 필요 없다고 답했습니다. 우버는 승차 수요와 운전자 공급을 연결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했지만 머스크는 테슬라가 자체 앱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미 수백만 대의 차량이 있고 자율주행 소프트웨어가 충분히 발전하면 이 차량들이 자율적으로 운행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즉, 테슬라 오너들은 차량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에 테슬라 네트워크에 빌려주고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는 구상입니다. 에어비앤비의 차량 버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날 우버 주가는 달러 90.13로 1.9% 하락했고 S&P 500과 다우 지수는 각각 0.6%, 0.9% 하락했습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오랫동안 논의되어 왔습니다. 머스크가 2023년 말 로보택시 이벤트를 예고했을 때가 우버 관련 불안감의 정점이었습니다. 이벤트는 결국 2024년 10월에 개최되었습니다. 2023년 말부터 2024년 여름까지 우버 주가는 약 5% 하락했지만 이후 웨이모와의 제휴를 통해 오스틴과 애틀랜타에 자율주행 차량을 투입한다고 발표하며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2024년 여름 저점 대비 55% 상승한 상태로 수요일 장에 진입했습니다. 자율주행 승차 공유 시장은 아직 승자 독식의 형태가 아닙니다. 차량을 대량 보유하는 것은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입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강점은 이미 차량을 구입한 수많은 고객이 있다는 점이라고 말합니다. 반면 우버와 같은 파트너가 있다면 웨이모나 테슬라 모두 자본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버라는 브랜드 파워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우버 타다는 표현이 일상화된 것처럼 브랜드 자체가 서비스의 대명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머스크의 발언은 테슬라의 우버 인수 가능성에 반영돼 있던 작은 프리미엄마저 제거하며 일부 투자자들을 놀라게 했을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들은 로보택시 시장이 실제로 어떻게 전개될지를 지켜보며 누가 승자가 될지 가려내야 합니다. 현재 우버의 기업 가치는 약 1,900억 달러로 GM 보드 스텔란티스를 합친 것보다 큽니다. 테슬라는 1조 달러 이상의 기업 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 자율주행이 차지하는 비중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테슬라에 대해 낙관적인 분석가들은 그 가치의 대부분이 AI 기술력에 기반한다고 평가합니다. 웨이모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2조 달러 이상의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그중 웨이모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불분명합니다. 알파벳의 대부분 수익은 여전히 구글 검색 광고에서 나옵니다. 결국 자율주행차 시장에는 수천억 달러, 어쩌면 수조 달러에 달하는 가치가 걸려 있으며 이는 투자자들이 우버와 같은 기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게 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미주은의 한마디, 로보택시 시장에서 우버와 테슬라는 각기 다른 출발점과 강점을 가진 경쟁자입니다. 우선 우버는 이미 전 세계 7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운영되고 있는 거대한 플랫폼을 보유하고 있으며 수요자와 공급자를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승차 공유 알고리즘과 운영 노하우에서 강력한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브랜드 인지도와 사용자 신뢰도도 상당히 높아 새로운 기술인 로보택시가 도입될 때 우버를 이미 이용하고 있는 대다수의 소비자들이 우버의 로보택시도 자연스럽게 선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우버는 웨이모, 어로러 등 다수의 자율주행 기술 기업과의 제휴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빠른 시장 진입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버의 약점은 분명합니다. 자율주행 차량을 직접 보유하거나 생산하지 않기 때문에 하드웨어 인프라가 전무하고 제휴 또는 외부 조달을 통해 차량을 확보해야 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핵심 기술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수익성 측면에서도 여전히 불안정한 구조를 안고 있습니다. 반면 테슬라는 자율주행 기술과 하드웨어, 인프라를 모두 자체적으로 구축한 수직 통합형 기업입니다. 이미 수백만 대에 달하는 테슬라 차량에서 실시간으로 주행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이를 기반으로 FSD 기술을 지속적으로 고도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차량 소유자들이 자차를 로보택시 네트워크에 등록해 수익을 올리는 에어비앤비 모델을 제시하며 초기 확산 비용을 최소화하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약점은 플랫폼 운영 경험이 없다는 점입니다. 차량 제조와 자율주행 기술 구축에는 뛰어나지만 수요 공급을 실시간으로 연결하는 플랫폼 운영에 대한 경험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FSD 기술이 아직 완전 자율주행으로 규제 승인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법적, 규제적, 지역적인 장벽이 존재합니다. 사실 이 문제가 아직 해결되는 않았기 때문에 2025년 들어 로보택시에 대한 기대감이 올라가면서 우버 주가가 40% 이상 급등하는 동안 테슬라의 주가는 10% 이상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단기적으로는 우버가 유리합니다. 이미 구축된 플랫폼, 수요자 기반, 제휴 전략을 통해 빠르게 시장을 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는 테슬라가 판도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전환점을 맞이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율주행 기술이 상용화되고 규제 승인이 확보된다면 테슬라는 하드웨어부터 소프트웨어, 플랫폼까지 모두 통합한 경쟁력을 통해 시장을 재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테슬라 로보택시 서비스에 대한 가시성이 향상될수록 우버 대비 테슬라의 투자 비중을 늘려나갈 계획입니다.